남도의 젖줄 영산강. 영산강 중류 나주 영동리에서 지난 2005년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5,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안엔 놀랍게도 인골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인골은 발굴과 함께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 쪽의 사람들과, 일본 쪽 중에서도 주로 이제 구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과 상당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거죠. 인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발굴팀은 전문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고인골의 세포에서 의미 있는 시료를 추출하는 데만 1년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저희들이 그 영동리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은 현대인으로 봤을 때 일본의 현대인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결과는 전혀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왜 이곳에서 현대 일본인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골이 나온 것일까? 1500년 전 이곳엔 과연 누가 살았을까? 영동리 고분에서 발굴된 인골은 모두 23구. 1500년 전에 인골이 이처럼 많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500년 전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그리고 인골이 발굴된 전라남도 나주는 우리가 백제 지역으로 알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속속 드러나는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은 이곳 사람들은 백제와는 사뭇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인골이 발굴된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지난 2005년 밭을 갈던 한 주민이 돌무덤 속 인골을 발견하면서 영동리 고분군은 세상에 알려졌다. 최근까지 4차에 걸쳐 발굴한 결과 이곳엔 웬만한 왕릉에 버금가는 7개의 커다란 봉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략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조성된 봉분 안에는 40여 개의 무덤이 촘촘히 들어서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인골의 발견이었다. 1500년 전 인골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떻게 인골은 1500년을 버텨낸 것일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연두색이고 여기는 이제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연두색을 띠고 있는 이 흙이 이 인근에 있는 영산강에서 갯벌을 퍼와서 이 석실을 만들면서 주변 아주 빈 공간들을 이 갯벌을 이용해서 전부 밀폐를 합니다. 그렇게 밀폐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밀폐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던 인골은 그대로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아주 그 상태가 좋게 보존이 되었던 겁니다. 매장 방식도 독특했다. 무덤 하나에 많게는 5구까지 여러 구의 인골이 함께 안치돼 있었다. 당초에 아마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를 안치했던 것 같아요. 안치했다가 나중에 또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은 다시 그 고분을 파내고요. 그리고 입구를 열고 또 추가로 안쪽에 안치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안에 피장자, 기존에 묻혔던 피장자가 이제 이른바 탈골이 됐다고 하는데, 뭡니까 뼈만 남게 되는 이제 백골화되죠. 백골화된 뼈들은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고 새로 인골을 또 안치를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골이 발견된 무덤 두 곳에선 눈길을 끄는 다른 뼈도 함께 발견됐다. 뚜아리를 튼 모양의 뱀뼈. 허물을 벗는 뱀처럼 사자의 환생을 기원하는 고대인의 제의식이었을까. 마치 고분 전시장을 보는 듯 무덤 양식도 다양했다. 돌을 쌓아 시신이 들어갈 방을 만든 백제식 돌방 무덤이 8기. 넓적한 돌로 상자처럼 네모난 곽을 만들어 관을 안치했던 석광묘도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옹관묘. 큰 항아리를 관으로 사용한 옹관은 현재까지 28기가 확인됐는데 특이하게도 똑바로 세운 채 매장한 직치옹관도 발굴됐다. 대부분의 고분들이 뭐 거대한 그 옹분 하나에 뭐 석실이라든지 석박이 하나씩 들어갑니다만은 이 아파트형 고분이라고 저희가 속칭 말하는 거는 다장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은 석실이 6개, 7개 한꺼번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상 아파트형 고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고분은 백제의 중심지였던 부여나 공주에선 보기 힘든 무덤 양식이다. 저희들이 자료를 찾은 바로는 백제 지역에서 이 형태의 구현을 가지고 있는 토기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구현 장경호였기 때문에 부장품이 어느 지역의 것인가를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도 분분했다. 내려가는 부분이 조금 신라의 부가구현 장경호를 이제 떠올리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기법으로 그냥 그 형태를 모방해서 여기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일본의 큰 토기들은 아니지만 작은 소형 토기, 소고림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구연부들은 또 조금 비슷한 아가리 끝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관한 사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장품은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다. 무덤에서는 다양한 토기들도 쏟아져 나왔다. 백제뿐 아니라 신라, 가야 등 주변 국가들의 토기가 뒤섞여 있어 이들이 활발한 교류를 했음을 짐작케 한다. 함께 묻힌 철검은 묻힌 이의 정치적인 위상을 말해준다. 여기서 한 2-3km 떨어진 곳에 영산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영산강 주변에 습지가 형성이 되고 습지 주변에 농경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평야는 이 일대에서 상당히 큰 평야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이 평야 일대를 지배하고 관리하던 지역의 수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산강 유역을 발판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던 영동리 고대인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다양한 무덤 양식이 섞여 있는 영동리의 아파트형 고분들. 이곳은 영산강 인근 평야를 지배했던 수장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발굴된 인골들은 15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가 대단히 양호했습니다. 발굴팀은 이 인골의 형질과 유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자, 과연 이 인골들이 기록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영산강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골의 대량 출토는 뜻밖의 성과였다. 정체가 불분명한 아파트형 고분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선 인골의 형질 정보가 중요했다.
북경 원인을 해야 돼요. 기록해 놓도록. 동아대 고고학연구실은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고인골의 집산지다. 두개골의 형태상 특징과 각 부위의 길이 측정, 치아 상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피장자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고인골이 많지 않아 비교 분석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영동리에서 수습된 인골 23구 중 석실의 인골이 가장 보존 상태가 좋았다. 그런데 석실은 전형적인 백제식 무덤. 석실 하나에 한두 명만 매장하는 백제와는 달리 영동리에선 최대 5구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 이 뼈들이 이렇게 완전히 백골화된 단계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졌다는 거죠. 치워지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또 자리를 확보하고 한 세대, 두 세대만을 구성된 가족 묘가 아니라 적어도 3세대, 4세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구성원들로 구성된 가족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몇 세대에 걸친 다장은 영산강 위역의 고유한 풍습으로 무덤 주인이 토착 세력이었음을 말해준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영산강 쪽 사람들이 좀 재밌는 것이 이렇게 얼굴 이목구비가 상당히 이렇게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좁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라나 가야 지역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라고 현재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콧등에서의 거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이렇게 좁혀져 있어서 오히려 보시는 요 이마 부분에 상당히 이 비율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한눈으로 보아도 영동리 인골의 차이점은 확연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굴된 인골과는 다른 생김새다. 이 얼굴들이 이렇게 이목구비가 모여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되려 뭐냐면은 그런 특징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일본 쪽의 사람들과 일본 쪽 중에서도 주로 이제 구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과 상당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거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앙대학교의 DNA 분석을 의뢰했다. 연구자의 신체 접촉으로 고인골 표본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아있는 세포와는 달리 고인골은 DNA 채취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세포 속에 많이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1500년) 전 인골이 베일을 벗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호 석실의 여자와 1호 석곽의 남녀는 모기 유전자가 같았다. 다른 인골도 마찬가지여서 모기 사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5개의 무덤 중에서 저희가 분석 가능했던 4개의 무덤에 전부 그 모기의 유전이 같은 mtDNA의 염기 서열이 매우 유사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게, 한 모계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골들이 묻혀 있는 거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동리 인골의 유전자를 백제, 신라, 일본의 고인골 유전자와 비교해봤다. 표본수가 적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서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그 영동리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은 현대인으로 봤을 때 일본의 현대인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영동리 인골은 유전적으로 백제 신라보다 현대 일본인과 훨씬 가까웠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일본 당시 그 영동리 그 백제 5세기 당시에 일본에 살았던 사람하고 그다음에 백제 그 영동리에 살았던 사람이 같은 집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주에 의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5세기에 저희 그 백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서 일본에 가서 상당한 이제 유전적인 그 변이를 거기 그 집단들과 같이 교류를 통해서 또는 결혼을 통해서 그 백제 유전자가 그대로 지금 일본 열도에 남아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지역 토착 세력으로 추정되는 영동리 인골. 유전자 분석 결과는 영산강 유역 세력이 한반도보다는 일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연 이들의 영향권은 어디까지였을까?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보다 현대 일본인들과 더 유전적으로 가까운 영동리 구분의 인골. 어떤 형태로든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의미일 텐데요. 백제 왕실이 오사카, 교토 등 일본 중앙과 교류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은 영산강 유역 세력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문헌 기록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과연 영산강 유역과 일본은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던 걸까요? 한반도 땅끝, 전라남도 해남. 고대부터 한중일 해상 교류의 거점이었다. 얼마 전 해남 옥천면에서도 영동리 고분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 하나가 발굴됐다. 고분 그 파리들을 부장하는데 그걸 아마 그런 그 전통을 유지를 하고 있는. 넓적한 돌로 만든 네모난 곽에 관을 안치했던 석광 무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부장품이 출토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안 좋은 흙들은 바닥에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모양의 토기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서수형 토기란 용과 같이 상스러운 동물을 형상화한 토기를 말하는데 이 지역에선 처음 발견된 것이다. 죽은 사람이 서수를 타고 편안히 하늘나라로 가길 바라는 제의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해남의 서수형 토기에는 성기를 드러낸 토우, 즉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 올라타 있다. 토우는 신라의 대표적인 조형 양식이다.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성기를 굉장히 과장을 해놨는데 신라 양식 토기들의 장경호라든지 뭐 고배 같은 데 붙는 토우들이 대부분 이렇게 성기를 과장한다든지 했고 또 이렇게 점토띠를 갖다가 주물러서 대략 앉혀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신라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러한 물건들 자체가 해남 지역에 나온다는 건 아마 저 토기 이외에도 신라 토기가 6세기 가면서도 보이고 있고 해남 지역에서 또는 뭐 백제계 토기도 보이고 있고 외계 토기도 보이고 있고 가야계 토기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양식의 토기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해류를 이용한 어떤 교류 관계에서의 어떤 기착지 역할들을 하는 곳들이 해남 지역에 상당히 있었을 거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출토된 유물은 그야말로 국제적이었다. 이모가이 조개로 만든 팔찌. 조개 팔찌는 일본 남쪽 오키나와에서 서식하는 이모가이나 스이지가이 조개로 만드는 대표적인 일본 특산품이다.
이런 조개 팔찌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 착용할 수 있었다. 학자들은 만이총의 주인이 국제 상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 가야 그리고 일본과 교류했던 국제 상인. 이들 역시 영산강 유역을 장악한 세력 중 하나였다. 만의총에서 출토된 세발무늬 토기는 영산강 유역의 고유 토기다. 마치 밟고 지나간 듯 새의 발자국이 선명하다. 백제 계통의 유물보다 오히려 더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무튼 영산강 유역이 백제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유물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백제하고도 물론 교류를 했지만 가야와 외와 교류를 더 활발하게 진행했던. 이순신의 명량대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명량해협. 그는 이곳의 험한 물길을 이용해 대승할 수 있었다. 특히 해남 울돌목은 해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물살이 빨라 물길을 모르면 통과 자체가 쉽지 않다. 영산강 세력은 이런 바닷길을 장악함으로써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백제가 외와 통교할 때 중간에 소위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세력들의 어떤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항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 세력이 향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세력의 영향권은 어디까지 확대됐을까? 지금도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의 후쿠오카. 지리적 조건 때문에 고대로부터 영산강 유역과 교류가 활발했다. 후쿠오카의 반츠카고분. 이곳에선 백제계 토기들이 상당수 출토됐다. 하지만 토기는 백제계라기보다는 영산강 유역 토착 세력의 것이었다. これが万塚古墳から出土した長足紋土器、鳥の足の模様がここについております。そういう土器です。 토기 겉면에 새겨진 선명한 새 발자국. 영산강 유역의 세발무늬 토기다. これは少し時期が6世紀新しい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土器がやはり長南南道でよく見られますのでね、そういう意味では長南南道との関係はいつの時代でもあったようです。 반츠카 고분에서 발굴된 세발무늬 토기는 이곳이 영산강 토착 세력의 영향권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그 영산강 유역의 특징적인 게 이제 마한계통의 토기입니다. 마한계통의 토기인데 그 새 발자국이라는 저종문 토기가 있죠. 예, 저종문 토기가 일본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건 뭐 거의 전적으로 이건 영산강 유역에서 뭐 건너왔다라고 할 수 있는 토기들이거든요. 지난 85년에 발굴된 일본 나라현의 후지노키 고분. 조성 시기는 6세기 말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분에선 금동 신발이 출토됐다. 화려하게 장식된 금동 신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물고기 장식. 물고기 장식 금동 신발은 지금껏 발굴된 적이 없었다. 일본은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유물이라며 흥분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흘러 지난 90년대 중반,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물고기 장식 금동 신발이 발견됐다. 전남 나주시 보감리 고분. 영동리 고분처럼 다양한 묘제가 혼합되어 있는 아파트형 고분이다. 금동 신발은 옹관이 안치된 석실에서 발견됐다. 신발의 형태와 물고기 장식이 일본 후지노키 고분의 것과 흡사하다. 조사 결과 나주 보감리의 금동 신발이 후지노키의 것보다 100년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것에 비해 장식이 절제되어 있는 보감리 금동 신발. 물고기 모양도 훨씬 사실적이고 정교하다. 학자들은 보감리 아파트형 고분의 규모나 부장품의 수준으로 보아 영동리보다 큰 세력으로 보고 있다. 보감리에선 특이하게 옹관을 석곽에 매장한 무덤도 발견되는데 그와 똑같은 무덤이 일본에서도 확인됐다. 후쿠오카의 신마치 유적. 세발무늬 토기와 영동리 지역 특유의 아궁이가 발견돼 주목을 받았다. 이곳 역시 여러 가지 무덤 양식이 뒤섞여 있는데 석곽 안에 옹관을 넣어 매장한 방식은 보감리의 것과 판에 박은 듯 똑같다. 속속 드러나는 일본 내 영산강 세력의 유적은 이들의 영향권이 광범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DNA가 현대 일본인과 유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3, 4세기대에 그 영상유역 사람들이 일본 구주나 오사카 지역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형질유학적으로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 구주나 오사카 지역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타난 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영산강 유역에 그 왕성한 그런 그 해양 활동을 했던 흔적들, 다양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해양 활동을 했던 흔적들이 단순히 그 어떤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또는 그 무형의 그런 그 문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적인 그 교류도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일본에서 보이는 영산강 유역 계통의 그런 그 유적이나 유물들을 봐서는 영산강 유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정주를 하고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현대 일본인의 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형질에 영향을 줬다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들은 영산강 세력이 큐슈 후쿠오카뿐 아니라 일본 중앙인 나라, 오사카 지역과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백제 중심으로 서술됐던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사는 그보다 앞서 문화를 전파했던 영산강 세력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영동리와 호감리, 이 두 아파트형 고분들은 모두 3세기 옹관 고분부터 시작이 된 무덤입니다. 이 옹관은 특이하게도 남도의 젖줄로 불리는 영산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른바 옹관 고분 세력으로 불리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백제와 다른 문화를 만들어갔던 걸까요? 지난해
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대형 옹관 재현에 나섰다. 진흙에 모래를 섞어 강도를 높이고 점토를 가래떡처럼 빚어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는 1500년 전 제작 방식 그대로 성형에 들어갔다. 보감리 인근에서 발굴된 가마털을 바탕으로 4m에 달하는 가마도 재현했다. 옹관은 건조에만 2개월이 걸렸다. 무거운 옹관을 가마까지 옮기기 위해 바닥에 모래를 깐 다음 굴려서 파손을 방지했다. 꼬박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10톤이 넘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옹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가고 깨어졌다. 1500년 전 고대인들은 어떻게 옹관을 제작했던 것일까? 아마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대체로 한 10개월 내지는 12개월 정도는 소요됐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공인 집단들을 관리하고 제어하고 통제함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이 영산강 유역을 아마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그 부족장 내지는 국가 성립 이전의 직전의 단계에 그런 세력들이 유력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발굴된 옹관만 500여 개. 아직도 곳곳에서 옹관을 캐내고 있다. 거대한 옹관 제작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 만큼 옹관은 그 자체로 권위의 상징이었다. 크기가 다른 항아리 한 쌍을 맞물려 관으로 사용한 옹관. 그들은 왜 옹관을 고집했던 것일까? 토기를 둘로 합치면은 마치 알처럼 보이거든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알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알 속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알 속으로 집어넣어서 빨리 부활해라, 재생의 의미, 이런 뜻을 가지고 아마 이제 토기를 사용했지 않았나. 더러 아이를 매장하기 위해 작은 항아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장층을 매장하기 위해 대형 옹관을 사용하는 곳은 영산강 일대가 유일하다. 5, 6세기는 옹관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2m가 넘는 대형 옹관도 출토된다. 옹관묘에서는 그 부장품이 뭐 화려하거나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초기에는 뭐 철제 칼도자라든지 또는 토기 몇 점, 옥류 몇 점 정도 나옵니다만 나중에 5세기에 가야 비로소 장검이 나온다든지 그런 무기류가 나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옹관 고분 세력들은 정치적으로도 강력해진다. 백제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에 버금가는 화려한 금동관과 금동신발, 환두대도가 등장한다. 학자들은 옹관 고분을 공유하는 영산강 유역 세력이 국가 형성 전의 연합체 단계까지 정치력을 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했을까? 옹관 고분의 발굴지는 영산강 유역 평야지대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농업보다는 해상 교역을 위주로 하는 상업 세력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백제왕릉에 버금가는 유난히 큰 옹관 고분의 봉분이 해상 세력의 흔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영산강 유역 쪽의 이 옹관 고분들의 위치를 보면요, 입지 지형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강가 아니면은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나지막한 언덕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나 또는 바다에서 바라다 봤을 때 쌓아 올린 봉토들이 한눈에 그냥 다 보이는 그런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거기에 묻힌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에서 수상 활동들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그 표식을 보고 그냥 바로 찾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옹관 세력이 영산강 유역을 주무대로 한 것은 영산강이 한반도 최대 규모의 내륙 수로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영산강 유역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배 조각이 발굴됐다. 배 부재입니다. 2006년 그 영산강 둥구포 나루 앞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초기의 그 선박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발견된 고려시대의 선편. 모두 7개가 수습됐는데 파편의 크기로 미뤄보면 대략 200톤가량의 대형 선박이 만들어진다. 밑판하고 배 밑판하고 위판을 연결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L자 형태의 그런 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밑판과 위판 그리고 이 정통지의 규모로 봐서 약 32m에서 42m 정도의 대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고려시대 때 그 문헌 기록에도 이런 대선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또 나주에는 그 영산창이 있어가지고 그 조창이 있었거든요. 쌀 1000석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대선이었던 나주선은 영산강 유역에서 생산된 쌀을 실어 날랐다. 영산강 하구 목포항에서 나주 영산포까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영산강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내륙 수로였다.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충적 대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강이 수천 년, 수만 년 흐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메꿔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보다 그 강폭이 한 6배 정도 더 크지 않았나. 지금은 충적 평야가 돼 옛 영산강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고대 수역은 현재와 비교해 대략 6배 이상 넓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야말로 바다처럼 넓은 강이었다. 돛을 달고 배가 나가면은 빠른 경우에는 거의 한 20노트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고속도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산강 쪽의 옹관 고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물과 친숙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아마 일본 열도랄지 또는 중국 대륙이랄지 이런 데하고 활발하게 교역 활동들을 하지 않았겠느냐. 영산강과 수로로 연결된 서남의 바다를 장악했던 영산강 세력들. 1500년 동안 묻혀있던 영동리 고분과 인골의 발굴로 이제
한반도 서남해 지역의 고대사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1500년 전 해양 시대를 열었던 영산강 유역 세력들. 그들은 해상 교역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전해주기도 했던 개방적인 세력이었습니다. 1500년 전 인골이 현대 일본인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향력이 광범위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5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고대인들과 함께 한반도의 해양 교류사는 다시 기록돼야 할 겁니다.